반갑습니다. 일상의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는 쇼킹한 사연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깃털처럼 가볍게 지나가지만 어떤 선택은 평생의 족쇄가 되어 우리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모든 것을 걸었던,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잔인한 악몽이 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겪어낸 한 부부의 참회록입니다. 지금 평범하고 조금은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디 그 지루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족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베란다 창문을 여니 훅 하고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옵니다. 12월의 바람에는 마른 나뭇잎 냄새와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비릿한 도시의 먼지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가만히 눈을 감아봅니다. 남들은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며 바쁘게 움직일 시간이지만 은퇴한 우리 부부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성역과도 같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습관처럼 전기포트에 물을 올립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곧이어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기분 좋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찬장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이가 살짝 나간 하얀 머그잔 2개를 꺼냅니다. 그리고 믹스커피 봉지를 뜯습니다. 스륵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 가루가 컵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끓은 물을 부을 때 피어오르는 그 하얀 김 그리고 코끝을 맴도는 달큰하고 구수한 프림의 향기. 의 익숙하고 저렴한 향기가 제게는 그 어떤 고급 호텔의 원두커피보다 향기롭습니다. 티스푼으로 찰그락 소리를 내며 커피를 젓습니다. 이 규칙적인 소음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쟁반에 커피 2잔을 받쳐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낡은 가죽 소파에는 제 남편 성철 씨가 돋보기를 쓴 채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 늘어진 어깨, 희끗희끗하다 못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그리고 신문을 쥐고 있는 저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 여보, 커피 드세요. 제 목소리에 남편이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봅니다. 고마워. 안 그래도 입이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남편이 씩 웃으며 커피 잔을 받아듭니다. 그 웃음주름 사이사이로 지난 30년의 풍파가 고스란히 박혀있는 것 같아 저는 잠시 가슴이 아릿해집니다. 저는 제 몫의 커피를 들고 베란다 앞 1인용 흔들의자에 앉습니다. 아파트 12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늘 똑같습니다. 회색 아스팔트 위를 바쁘게 오가는 택배 트럭들, 노란색 학원 버스를 기다리며 종종거리는 엄마들, 그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겨울을 견디고 있는 가로수들. 누군가는 이 풍경을 보며 삭막하다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 숨막히는 매연, 층간소음으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도시의 삶이 뭐가 좋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풍경은 기적입니다. 아니,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 풍경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눈물겹도록 감사한 축복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정당하게 사용하는 전기, 틀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따뜻한 온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방바닥이 절절 끓는 보일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음대로 타 마실 수 있는 이 믹스커피 한 잔의 자유. 이 사소한 것들이 왜 이토록 제게 사무치게 고맙냐고요? 그건 제가 30년 전 제 발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기어서 살아나온 생존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돈이 주인이 아닌 세상, 경쟁 없이 모두가 형제처럼 지내는 지상낙원. 그런 곳이 있다고 믿었던, 참으로 어리석고 순진했고 그래서 더 처절하게 무너져야 했던 시절이 제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67입니다.
이제는 무릎 관절이 닳아 비가 오면 쑤시고 노안이 와서 바늘기 하나 꿰기 힘든 할머니가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1995년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젊었고 뜨거웠고 세상의 부조리에 분노할 줄 알았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지독하게 무지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995년의 대한민국을.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잔인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매일같이 믿기 힘든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멀쩡하던 한강의 다리가 끊어져 출근하던 시민들이 강물로 추락하고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아 수백 명이 생매장을 당하던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 변두리 상가 2층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와 체르니 30번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던 그 좁은 공간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결코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가 되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땀 냄새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개 이름을 가르치고 박자가 틀릴 때마다 소리를 지르다 보면 목이 쉬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 숨막히는 경쟁이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애는 왜 진도가 이렇게 늦어요? 옆집 철수는 벌써 체르니 40번 들어갔다던데. 원장님, 이번 달 학원비 며칠만 늦게 줘도 되죠? 애 아빠 보너스가 아직 안 나와서. 저기 건너편에 새로 생긴 음악 영재 아카데미는 차량 운행도 해주고 간식도 준다던데 여기는 그런 거 없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길 건너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피아노 학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최신식 그랜드 피아노와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파격적인 수강료 할인 행사로 제 원생들을 야금야금 빼앗아갔습니다.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조율비 내고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해야 직장인 초봉 수준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삶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중소무역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과장이지 실상은 회사의 모든 잡무와 스트레스를 받아내야 하는 샌드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어야 했고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곤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올 때면 그에게서는 늘 찌든 담배 냄새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어. 힘없이 중얼거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벗어놓은 구두 굽은 한쪽만 달아있었고 와이셔츠 깃은 땀과 먼지로 찌들어서 아무리 빨아도 하얗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정희야, 나 너무 힘들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평소 힘들다는 내색을 잘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김 부장이 또 괴롭혀요? 제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묻자 남편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매일 아등바등 남들 뒷공무니만 쫓아가는데 남는 건 빚이랑 피로뿐이야. 텔레비전 봐라.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져. 열심히 산다고 보상받는 세상이 아니야. 언제 어디서 개죽음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라고.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남편의 눈가에 고인 물기를 보며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하고 자식 낳아 잘 기를 수 있을 거라는 평범한 희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달리고 또 달렸지만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도망치고 싶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욕망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다 온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태석이 형 만난 거 알지? 그 형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 줄 알아? 태석 선배요? 그 학생운동 했다던 전설적인 선배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형이 강원도 화천 깊은 산속에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대. 거기선 돈이 필요 없대. 다 같이 농사 짓고 수확한 건 똑같이 나누고 집도 서로 지어주고 경쟁도 없고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니까. 남편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팜플렛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재생용지로 만든 투박한 종이 위에는 붓글씨로 쓴 듯한 무지개 공동체. 마이너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곳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묘했습니다. 흑투성이 개량 한복을 입고 있지만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맨발로 흙을 밟으며 뛰어노는 아이들. 저녁 노을 아래 평상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어른들. 그 사진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아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여유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콘크리트 숲에 갇혀 사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자. 태석이 형이 꼭 한번 놀러 오라고 했어. 그냥 바람 쐰다고 생각하고 가보자. 응. 남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대한민국 땅에 돈 걱정, 자식 교육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존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 그 주 주말 우리는 낡은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 지도책을 펴놓고 꼬불꼬불한 국도를 몇 시간이나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포장 산길을 한참이나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차바퀴가 헛돌 때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세워두고 산길을 30분쯤 걸어 올라가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시야가 확 트이면서 마치 동화책 속에나 나올 법한 그림 같은 마을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다락농과 밭들이 층층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황토와 통나무로 지은 아담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굴뚝마다 하얀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어디선가 소 낭낭어낭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어른 키 2배만 한 커다란 장승이 서 있었고 그 아래 바위에는 노동은 신성하게, 소유는 공평하게라는 글귀가 붉은색으로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이, 성철이 왔구나. 밭에서 일을 하던 한 사내가 괭이를 던져두고 달려왔습니다. 태석 선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대학 시절의 날카롭고 지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 흑투성이 개량 한복을 입은 그는 영락없는 농사꾼, 아니 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편이 감탄하며 태석 선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하, 대단하긴.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너희도 그 시멘트 감옥에서 그만 나오고 이리 와라. 여기 흙냄새 좀 맡아봐. 들이마셔봐. 이게 진짜 생명 냄새야. 태석 선배는 우리를 마을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밥상을 대접받았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텃밭에서 직접 길렀다는 유기농 상추와 고추, 가마솥에 장작불로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 그리고 뒷산에서 캤다는 나물로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하지만 그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채소의 싱그러움,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오는 밥알, 그리고 무엇보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 식사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다는 중년 부부,
대기업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회의를 느껴 사표를 내고 왔다는 30대 청년. 몸이 아파 요양하러 왔다가 이곳에 삶의 반에 눌러앉았다는 50대 아주머니.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한결같이 맑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석 선배가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묘한 마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기 무지개 공동체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족입니다. 내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을 전체가 키웁니다. 아프면 서로 돌봐주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눕니다. 돈이요? 여기선 그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만이 이곳의 유일한 화폐이자 가치입니다. 태석 선배의 열변을 듣는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삶이지. 내가 그동안 쫓았던 돈, 아파트 평수, 남들의 시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육신 하나 편하자고 내 영혼을 팔아먹고 있었구나. 옆을 보니 남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태석 선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 내어준 황토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은은한 달빛, 풀벌레들이 합창하듯 울어대던 소리, 흙벽에서 나는 쿰쿰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냄새.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다 정리하고 여기 올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막상 현실로 닥치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우리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전세금, 내 분신과도 같은 피아노 학원, 그리고 익숙한 서울 생활을 다 버릴 수 있을까? 부모님은? 친구들은?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서울의 그 숨막히는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 썩은 동아줄 같은 삶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라면,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 한번 살아봐요. 진짜 사람답게. 제 대답에 남편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밭을 갈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래를 부르는 살.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늙어가는 평화로운 노년. 그렇게 우리는 서울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미쳤냐고 펄펄 뛰시며 알아누우셨고 친구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며 뜯어말렸습니다. 야, 김정희.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피아노만 치던 손으로 호미질이나 할 수 있겠어? 정신 차려, 이거 사. 그 친구의 독설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우리를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신대륙을 찾아 떠나는 콜럼버스라도 된 양비장했고 또 설렜습니다. 살던 전세 아파트를 빼고 피아노 학원 권리금을 받고 남편의 퇴직금까지 털어모은 돈 3억 원. 1995년 당시 3억이면 서울 변두리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몽땅 무지개 공동체의 입회비로 내놓았습니다. 태석 선배는 그 돈 봉투를 받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성철아, 정희야. 이 돈은 이제 너희 부부의 것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미래를 위해 쓰일 씨앗이다. 너희는 이제 빈털터리지만 동시에 이 마을의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렸으니까요. 그 돈이 불과 3년 뒤 우리 부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흉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삿짐 트럭이 산길을 덜컹거리며 올라갈 때 저는 트럭 조수석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 하늘을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잘 있거라, 지긋지긋한 도시야. 나는 이제 진짜 낙원으로 간다. 다시는 너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뱀은 꽃밭에 숨어 있을 때 가장 위험하고 악마는 천사의 가면을 썼을 때 가장 치명적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도착한 그곳은 향기로운 꽃밭이 아니라 욕망과 위선이 뒤엉킨 끔찍한 정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달콤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허니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아침은 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머리맡에서 악을 쓰듯 울려대는 알람 시계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면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이 밀려오곤 했지요. 아, 또 시작이구나. 또 그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구나.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무지개 공동체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반. 산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뚫고 맑고 깊은 징소리가 마을 전체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징, 징, 징. 그 소리는 잠을 깨우는 소음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창호지 문을 열면 코끝이 찡할 정도로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에는 젖은 흙냄새와 소나무 향기, 그리고 이름 모를 들풀들의 풋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불을 개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잿빛 도시에서 늘 찌푸린 얼굴로 담배를 피우던 남편의 얼굴이 이곳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맑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을 광장에 모여 다 함께 체조를 했습니다.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우주의 기운을 내 단전으로 모읍니다. 태석 선배의 구령에 맞춰 팔을 벌리면 산 너머에서 붉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옆 사람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나누는 아침 인사는 그 어떤 보약보다 든든했습니다. 형제님, 간밤에 편안하셨습니까? 자매님, 오늘도 얼굴에 꽃이 피셨네요. 처음엔 낯간지럽던 그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이 어느새 제 입에도 자연스럽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영혼의 가족.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침 식사 당번이 되는 날이면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동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귀찮아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100인분의 밥을 짓는 일이 고되기는커녕 신성한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쇠 가마솥에 불린 쌀을 안치고 아궁이에 장작을 지필 때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밥이 끓어 넘칠 때 퍼지는 그 구수한 밥 냄새는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정혜 자매님, 불 조절이 생명이야. 뜸 들릴 때는 잔불로 은근하게 알지. 주방의 최고 참인. 영숙 자매님은 제게 친정 언니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텃밭에서 갔다 온 애호박을 썰고 된장을 풀며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피아노 학원 했다며? 손이 고와서 어쩌나. 이 거친 일을 하느라.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안타까워할 때 저는 오히려 제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피아노 건반 두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두부 썰고 파 다듬는 게 훨씬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엉터리 연주 소리 대신 도마 위에서 칼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저에게는 더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만년과장 김성철. 그는 평생을 책상 물림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고는
서류 가방과 볼링공밖에 들어본 적 없던 그가 이곳에서는 힘쓰는 일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몸빼 바지에 낡은 러닝 셔츠를 입고 목에는 수건을 두른 채 밭을 가는 남편의 등판은 서울에서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어이, 김 형제. 삽질폼이 제법인데? 전생의 머슴이었나 봐. 다른 남자 식구들이 농담을 던지면 남편은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내 적성을 이제야 찾았나 봅니다. 이 흙맛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남편은 땀 흘려 일하는 기쁨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마시던 술 대신 일과 후에 이웃들과 나눠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주말 골프 접대 대신 흙 묻은 손으로 직접 수확한 고구마를 쪄먹는 재미. 밤이 되면 남편은 눕자마자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불면증 약을 달고 살던 그가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천국에 왔군요. 저녁 식사가 끝나면 마을 회관은 작은 음악 회장으로 변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풍금 하나. 건반 몇 개는 소리가 나지 않고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그 풍금이 좋았습니다. 제가 풍금 앞에 앉아 상록수나 아침, 이슬 같은 노래를 연주하면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100여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산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 저는 건반 위로 떨어지는 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경쟁자였고 적이었고 타인이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우리는 이곳에서 지켜낼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도자기에 실금이 가는 건 아주 작은 충격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 쨍하고 도자기를 박살 내버리지요. 우리 부부의 낙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밥상 위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고된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마을 남자들이 계곡에서부터 물지개로 물을 퍼다 나른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물지개 자국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종이 울리자 허기진 식구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찐 감자와 열무김치, 그리고 묽게 끓인 시래기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열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감지덕지죠. 가뭄에 작물이 타들어가는데 우리 입에 풀칠하는 것도 죄송하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가장 안쪽 칸막이가 쳐진 둥근 테이블. 그곳은 태석 선배와 소위 운영위원이라 불리는 창립 멤버 5명이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들이 늦게 와서 따로 먹거나 우리가 식사를 마칠 때쯤 들어오곤 했는데 그날따라 그들은 일찍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우리 식탁에는 없는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매끈하게 삶아진 달걀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바삭하게 볶아진 멸치볶음,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까지. 순간 제가 헛것을 보나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태석 선배는 뽀얀 달걀 껍데기를 까서 입에 넣고 오물거리고 있었고 옆에 앉은 총무라는 사람은 멸치볶음을 밥 위에 얹어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갓 들어온 지 한 달 된 젊은 청년 민수 형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을 나르느라 손이 다 까진 민수 형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테이블에는 달걀이 있네요. 우와, 멸치도 있고. 저희도 좀 남은 거 없습니까?
오늘 힘을 너무 썼더니 감자로는 도무지 배가 안 차서요. 순간 시끌벅적하던 식당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감자를 먹던 사람들의 젓가락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안쪽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태석 선배는 씹던 달걀을 천천히 삼키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화가 난 것 같지도 당황한 것 같지도 않은 아주 기묘한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민수 형제 앞에 섰습니다. 민수 형제, 자네 지금 저 달걀이 먹고 싶은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 네. 뭐 꼭 그렇다기보다 다 같이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는 평등한 공동체니까요. 민수 형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석 선배는 빙긋 웃으며 민수 형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민수 형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평등. 맞습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기계적인 나눔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과 필요에 따른 분배, 그것이 진짜 평등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운영위원들은 여러분이 밭에서 일할 때 시원한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복잡한 회계와 법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밤새 머리를 싸매고 일하는 두뇌들입니다. 육체를 쓰는 노동은 밥을 먹으면 회복되지만 정신을 쓰는 노동은 고도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저 달걀과 멸치는 특식이 아니라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일하기 위한 약입니다. 약을 나눠 먹자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의 논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카리스마와 위압감에 눌려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네들이 몸을 써서 땀 흘릴 때 우리는 피를 말리며 고민하네. 그 무게가 다르다는 걸 아직도 이해 못하는가? 태석 선배의 마지막 말에 민수 형제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닐세. 모르면 그럴 수 있지. 자, 다들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태석 선배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난의 화살은 태석 선배가 아닌 민수 형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물정을 모르네. 그러게. 대표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고작 달걀 하나 가지고 쪼잔하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남편은 오늘 물지개를 100번은 날랐습니다. 땀을 한 바가지나 흘렸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필요한 건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저들이라고요? 이게 평등이라고요? 제 손에 들린 찐 감자가 마치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감자를 우적우적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분노를 삼키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남편이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부여잡고 자리에 눕지도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물지개를 지다가 삐끗한 허리가 밤이 되자 도진 것입니다. 여보, 왜 그래요? 많이 아파요? 아니야. 좀 뻐근해서 그래. 남편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봐요. 내가 가서 팥이라도 좀 얻어올게요. 저는 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을의 모든 약품은 총무가 관리하는 창고에 있었고 열쇠는 총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총무의 숙소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총무님, 제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요.
파스 한 장만 주세요. 아니면 진통제라도요. 한참 뒤에야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의 총무가 나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아까 저녁에 먹던 그 특식의 반주라도 곁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정혜 자매님.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다들 자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떡합니까?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아파해서요. 제발 파스 한 장만. 총무는 혀를 ጭ 차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우리 마을 약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프다고 다들 파스 붙이면 진짜 위급할 때 쓸 약이 없어요. 그리고 자연치유라는 말 모르십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는 것도 자본주의의 병폐예요. 가서 냉찜질이나 좀 해주세요. 그는 제 면전에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파스 한 장. 약국 가면 500원이면 사는 그 파스 한 장. 우리는 이곳에 올 때 전 재산 3억을 내놓았습니다. 3억 원. 그 돈이면 파스를 수십만 장은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내 남편은 그 돈을 다 바치고 오늘 하루 종일 저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고작 500원짜리 파스 한 장을 아까워서 안 준다고요? 자본주의 병폐라고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고 파스 내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찍히면 우리는 고립됩니다. 저는 터덜터덜 개울가로 가서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셨습니다. 달빛 아래 흐르는 개울물이 제 눈물처럼 서럽게 반짝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고통을 참느라 이불을 꽉 깨물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파스가 없대요. 제가 차가운 수건을 남편 허리에 대주자 남편이 흠칫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괜찮아. 당신 손이 약손이네. 시원하다.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남편의 쭈글쭈글해진 등, 멍이 든 어깨, 굳은 살이 박인 발바닥. 우리가 꿈꾼 낙원이 정말 이런 곳이었나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차라리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비가 오는 날 찾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밭일을 할 수 없는 날이면 태석 선배는 우리를 강당으로 불렀습니다. 이름하여 마음 나누기 시간. 처음엔 그저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고 위로하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점점 공포의 인민재판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속의 때를 벗겨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아픈 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태석 선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분위기는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갑자기 감시자의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중 한 명인 미숙 자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저에게 언니 동생 하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오늘 정혜 자매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정혜 자매님은 아직도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배식 때 보니까 국을 푸면서 인상을 쓰더군요. 그리고 작업복도 항상 깨끗한 것만 골라 입으려고 하고요. 힘들고 더러운 일은 피하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이기심 아닙니까? 아직도 원장님 소리 듣던 때를 못 잊으신 겁니까?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국을 푸면서 인상을 쓴 건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어서였습니다. 작업복을 골라 입은 건 제 사이즈가 없어서 맞는 걸 찾느라 그랬던 겁니다. 아,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제가 변명하려고 하자 태석 선배가 저지했습니다. 정혜 자매님,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은 애고이고 즉 자아의 방어기제입니다. 미숙 자매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자매님 안에 있는 그 오만함과 이기심을 인정해야 비로소 진정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정혜 자매는 말투부터가 좀 가르치려 든다니까요. 남편한테도 꼬박꼬박 존댓말 쓰면서 거리 두는 것도 보기 안 좋아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인데 왜 유세를 떱니까? 어제까지 저와 웃으며 쑥을 캐던 순이, 엄마도 제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던 영희 씨도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를 물어뜯어야 자신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짐승들 같았습니다. 그 시간은 저의 영혼을 발가벗겨 광장에 매달아 놓는 채찍질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기적인가? 계속 듣다 보니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태석 선배의 말만이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세뇌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당에서 돌아온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등만 돌리고 누웠습니다. 창밖에는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우리를 가두는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니, 3억이라는 돈의 무게가 시퍼런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빈털털이야. 돌아가면 패배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그 오기, 그 두려움, 그리고 본전 생각. 그것이 우리 부부의 발목을 그 지옥 같은 진흙탕 속에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내 배우자의 눈에서 내가 느끼는 똑같은 절망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을이 오고 무지개 유기농 꾸러미 사업이 시작되면서 태석 선배의 탐욕은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하는 기계, 감정 없는 부속품으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산골의 풍경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단풍은 산 전체를 붉고 노랗게 물들였고 높고 푸른 하늘은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 아니 감옥의 창살박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무지개 공동체의 가을은 수확의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무지개. 유기농 꾸러미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는 지옥의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석 선배는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 돈으로 바꾸는 재주가 탁월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부유층 아파트 단지 부녀회와 계약을 맺어 매달 유기농 농산물 박스를 배달하는 사업을 따왔습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하지만 문제는 탐욕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인원과 농지 면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물량을 덜컥 받아온 것입니다. 자, 이번 달 목표는 5천 상자다. 서울 강남의 사모님들이 우리 배추와 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자고. 다들 할 수 있지? 조회 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태석 선배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마치 장군처럼 위풍당당했지만 그 앞에 선 우리는 폐잔병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5천 상자. 그 숫자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추를 뽑고 물을 싣고 다듬고 포장하고 상자에 테이프를 붙여 트럭에 싣는 기계였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밤 12시 취침, 점심시간 30분 제외하고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작업장은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낮에는 찜통처럼 더웠고 밤에는 산바람이 들이쳐 뼈가 시리도록 추웠습니다.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들리는 소리는 오직 하나, 찌잉 마이너스, 촥.
찡 마이너스 촥. 박스 테이프를 뜯어붙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자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경기를 일으키며 깰 정도였습니다. 제 손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무청을 다듬느라 손가락 끝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차가운 지하수에 하루 종일 손을 담그고 있느라 습진이 생겨 진물이 났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던 제 손,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아주던 제 손이 흙대가 꼬질꼬질하게 낀 괴물의 손처럼 변해가는 걸 보며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소리 죽여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비참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명색이 영농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 남편은 태석 선배의 화풀이 대상이자 머슴이었습니다. 어이, 김 부장. 자네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나? 이 무 꼬라지 좀 보게. 벌레 먹은 걸 그대로 넣으면 어떡해? 클레임 들어오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태석 선배는 작업장 한가운데서 무 하나를 집어 던지며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100여 명의 식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무가 바닥에 떨어져 퍽 하고 깨지는 소리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은 그 깨진 무 조각을 주섬주섬 주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다시 검수하겠습니다. 쯧쯧. 대기업 과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일 처리가 왜 이리 굼뜨고 허술해? 그러니까 만년 과장 소리나 들으며 살았지.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 걷어줬으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모욕이었습니다.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흙 묻은 주먹을 꽉 쥐었다 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태석 선배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내가 뭔데 내 남편한테 그래. 우리 돈 3억 받아 처먹고.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저는 꿀꺽 삼켜야 했습니다. 우리는 인질이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과 실패자가 되어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질. 그 비겁함이 남편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고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노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석 선배는 며칠 전부터 작업을 중단시키고 마을 대청소를 지시했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 서울에서 오시는 투자자분들이야. 우리 공동체 2단지 개발을 도와주실 분들이니까 다들 때 빼고 광내고 있어. 작업복 입지 말고 제일 깨끗한 개량 한복 꺼내 입어. 웃어, 알았지? 행복한 척하란 말이야. 행복한 척해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감추고 이곳이 낙원인 것처럼 포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돈을 풀 테니까요. 그날 오후 검은색 고급 세단 승용차 3대가 줄지어 마을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그 차들은 땀 냄새. 나는 우리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들은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들과 화려한 등산복에 선글라스를 낀 귀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구두는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흙 한 톨 묻지 않은 그 구두가 진흙투성이인 제 운동화와 대비되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가 퇴비 냄새와 섞여 묘한 역겨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사모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석 선배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의 손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본주의의 돼지들 속물근성이라며 서슬퍼런 호통을 치던 그가 진짜 자본가들 앞에서는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굴었습니다. 그 비굴한 미소, 간사한 목소리. 저는 토가 쏠릴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무지개 마을인가요? 공기는 참 좋네요. 한 사모님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거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지상 낙원이죠. 자,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식구들이 환영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회관 앞에 일렬로 서서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노비들이 양반 행차를 맞이하듯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마치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혹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은 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표정들이 참 순박하네요. 그러게. 욕심 없어 보이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같아. 그들의 속닥거림이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박하다, 세상 물정 모른다. 그 말은 멍청하다, 이용해 먹기 좋다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치욕스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려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태석 선배가 저를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마을 회관 2층에 있는 귀빈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석 선배는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그리고 정혜자매. 자네들이 다과상 좀 봐와. 제일 좋은 찻잔 꺼내고 우리가 아껴둔 곶감이랑 매실차 내오고. 알지? 실수하면 안 돼. 왜 하필 우리였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서울물을 먹어본 사람들이라 그나마 접대를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아니면 가장 부려먹기 만만한 호구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부엌으로 가서 찻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아이들 주려고 숨겨두었던 곶감을 접시에 담으면서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그냥 확 엎어버릴까?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참아요. 오늘만 넘겨요. 제가 남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남편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귀빈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려다 말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들려오는 내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여기 개발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청 허가는 났나요?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군수님이랑은 이미 형님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여기 무지개 마을 부지, 지금은 농지로 묶여있지만 내년이면 대지로 형질 변경됩니다. 그러면 땅값이 못해도 10배는 뛸 겁니다. 태석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그리고 탐욕스러운 목소리.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내보낼 건가요? 명도 소송하고 그러면 시끄러울 텐데.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에이, 사모님도 참. 내보내다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산입니다. 자산. 펜션 단지 짓고 골프장 들어오면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도 해야 하고 잔디도 깎아야 하고 식당에서 밥도 해야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갈 데 없는 오갈 데 없는 인생들입니다. 제가 공동체라는 울타리만 딱 쳐주면 밥만 먹여줘도 군말 없이 일하는 공짜 인력들이에요. 최저임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봉사와 수양이라는 명분만 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멍청. 아니, 순수한 사람들이니까요. 쿵.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쟁반을 든 제 팔에 힘이 빠져 하마터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급히 제 팔을 받쳐주지 않았다면 와장창 소리가 났을 겁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딩딩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짜 인력. 멍청한 사람들. 자산. 우리는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태석이라는 사기꾼이 땅 투기를 위해 끌어모은 인건비가 들지 않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낸 3억.
그 전 재산은 공동체의 씨앗이 아니라 태석 선배가 저 사람들에게 로비하고 땅을 사들이는 데 쓴 종잣돈이었던 겁니다. 하하, 대표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사람 다루는 기술이 예술이시네. 종교 교주하셔도 되겠어.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죠. 자, 건배하시죠. 우리의 대박을 위하여. 잭마이너스하고 찻잔이 아닌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경쾌한 소리가 우리 부부의 심장에 못을 박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들었다가는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인간의 목을 물어뜯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목을 꽉 잡고 부엌으로 저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부엌 구석, 쌀동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들었어? 들었지? 남편의 목소리가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 새끼가, 저 악마 같은 새끼가 우리 돈을, 우리 인생을. 남편은 벽을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흙벽에서 흙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주먹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부를 봐야겠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남편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 순하디순한 제 남편의 눈에서 처음 보는 살기였습니다. 그 금고. 태석이 형방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를 내가 얼핏 본 적이 있어. 오늘 밤 그들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면 내가 들어가 볼게. 여보, 위험해요. 그러다 들키면. 제가 말렸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 해.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내 돈 찾을 수 있는지 봐야 해. 만약 빈털털이라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늦은 밤까지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투자자들과 태석 선배, 그리고 운영위원들은 돼지를 잡고 양주를 까며 질펀하게 놀았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인생 뭐 있어.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우리 숙소까지 들려왔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하루의 고된 노동에 지쳐 골아떨어졌지만 우리 부부는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술에 취한 태석 선배가 비틀거리며 자기 숙소인 별채로 들어가는 것을 창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이 검은 점퍼를 걸치고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요. 아니야. 당신은 여기서 망을 봐. 혹시 누가 깨면 신호 주고. 내가 금방 다녀올게. 남편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1분, 2분이 1년, 2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들키면 어떡하지? 태석 선배는 덩치도 크고 성격도 불같은 사람인데 남편이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온갖 불길한 상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비에 젖은 것처럼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봤어요? 돈은요? 통장은요? 제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사기 옆에 떨어져 있던 이면지와 그가 급하게 메모한 수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없어. 땡전 한 푼도 없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돈 3억은요? 다른 사람들 돈은요? 다 빼돌렸어. 태석이 형 개인 명의로 된 강남 오피스텔, 땅, 주식. 그리고 도박 빚. 우리 공동체명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야. 빚만 50억이야. 이 땅도 이미 은행에 저당 잡혀 있어.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야.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명 소리가 B- 하고 들려왔습니다. 마이너스 50억. 경매. 우리는 돈을 낸 게 아니라 빚더미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봐. 남편이 내민 종이에는 무지개 마을 재개발 약정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야. 다음 달에 포크레인 들어온대. 여기 다 밀어버리고 리조트 짓는데. 식구들 다 쫓겨날 거야. 갈 데 없는 노인네들은 요양원으로 보내고 젊은 애들은 용역 깡패 써서 내쫓는다는 계획서가 거기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를 태석 선배가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밀을 안다는 걸 알면 이 깊은 산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를 묻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가요. 지금 당장. 제가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짐도 안 쌌잖아. 짐이 문제예요? 목숨이 중요하죠. 날 밝으면 못 나가요. 저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지금 도망쳐야 해요. 남편이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만년과장 김성철도 순박한 영농부장 김형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눈빛, 생존 본능이 깨어난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이 지옥에서 나가자. 우리는 옷장에 있던 옷가지 몇 벌과 비상금으로 숨겨둔 현금 30만 원, 그리고 결혼 반지만 챙겨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3년 전 트럭 한가득 짐을 싣고 희망에 부풀어 들어왔던 그곳을 우리는 이제 야반도주하는 범죄자처럼 쫓겨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너무 떨려 운동화 끈이 잘 묶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정희야. 진정해. 끈을 묶어야 살 수 있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며 겨우 끈을 묶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득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주 첫날 태석 선배와 우리 부부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사진 속에 우리는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진을 떼어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액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보, 소리 나요. 제가 기겁을 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가자. 뒤도 돌아보지 마.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우리의 낡은 봉고차가 세워져 있는 마을 입구. 주차장을 향해 30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필사적인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쫓아올 것만 같은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뒤엉킨 채 차가운 새벽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무지개 공동체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저는 몇 번이나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 덤불 속에 숨겨두었던 우리의 낡은 봉고차. 그 희미한 윤곽이 눈에 들어오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열쇠 구멍을 한 번에 찾지 못해 달그락거리는 금소금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제발, 제발. 남편의 입에서 신음 같은 기도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침내 열쇠가 돌아가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짐짝처럼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카앙- 하는 굉음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엔 그저 낡은 차의 소음이었던 그 소리가 그날 밤엔 마치 우리 위치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밟아요. 여보, 무조건 밟아요. 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남편은 엑셀을 지시겨 밟았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튀어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무지개 공동체의 불빛. 그 따뜻해 보이던 주황색 불빛들이 이제는 짐승의 눈빛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차체가 요동칠 때마다 뱃속의 장기가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태석 선배가 눈치채고 SUV를 몰고 쫓아올까봐 남편은 룸미러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마침내 포장된 국도 위로 차가 올라섰을 때, 그리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남편은 차 속도를 줄이고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차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하, 살았다. 살았어. 남편은 핸들에 이마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안도,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가 뒤섞인 처절한 토해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 뒤로 손을 뻗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차가웠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우리 살았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우리의 40대 초반 인생의 허리가 꺾이는 시기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 학원 권리금, 퇴직금. 우리 부부의 피와 땀이 서린 3억 원. 그 돈이 저 산속 어둠 속에 고스란히 묻혀버렸습니다. 빈털터리. 그 단어의 무게가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시댁, 갈 수 없었습니다. 그거 봐라, 내가 뭘 했냐라며 혀를 찰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잘난 척하며 떠나더니 꼴 좋다는 비웃음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3년 전 떠날 때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 꼬리를 물고 늘어선 출근 차량들의 행렬. 저 수많은 아파트 중에, 저 수많은 건물 중에 우리 몸 하나, 뉘일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기름도 거의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정희야, 배 안 고프냐? 울다 지친 남편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부터 긴장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허기가 졌습니다. 남편은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꺼냈습니다. 비상금으로 챙긴 30만 원은 아껴야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라도 사올게. 잠시 후 남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라면 용기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찌릿한 전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MSG 냄새 가득한 지극히 인공적인 그 맛. 유기농이니 자연식이니 슬로푸드니 하며 3년간 입에 대지도 않았던 그 인스턴트 국물 맛이 왜 그렇게 눈물나게 맛있었는지요. 여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국물까지 싹 비우며 말하자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입가에 붉은 국물을 묻힌 채 퉁퉁 부은 눈으로 웃는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똥밭에서 구르다 먹으니까 미슐랭 요리보다 낫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입가에는 라면 국물을 묻힌 채로.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서울 유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매일 찜질방비를 낼 돈도 아까웠습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방을 잡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이른바 달방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누런 장판은 곳곳이 찢겨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인력사무소에 나갔습니다. 김씨, 곰방자재 운반할 수 있겠어? 허리 좀 쓴다며? 네.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집도 지어봤고 밭질도 3년이나 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대기업 과장 명함 따위는 찢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40kg이 넘는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공동체에서 단련된 노동 근육이 그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 설거지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을 새가 없어 손은 늘 퉁퉁 불어 있었고 독한 세제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퇴근길 남편과 저는 여관방 앞 순대국집에서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남편과 음식 냄새가 밴 제가 마주 앉아 국밥을 먹는 시간. 남편은 소주 한 병을 시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좋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 호강시켜준다고 데려가 놓고 결국 이 꼴을 만들었네.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거지. 나쁜 놈은 그놈들이고. 가끔 길을 가다가 양복 입은 회사원들을 보면 3년 전에 우리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렸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촌부, 아니 노숙자에 가까웠습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고 옷은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티셔츠. 피아노를 치던 우아한 김 원장은 죽었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있는 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김정희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욕심이 과했던 걸까? 답 없는 질문을 곱씹으며 지하철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버리고 간 신문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신문, 사회면 구석에 난 기사 하나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무지개 공동체 대표 구속, 귀농 사기 및 횡령 혐의, 투자금 수십억 빼돌려 해외 도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태석 선배였습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사진 속의 남자.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눈빛은 어디 가고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그가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신도들을 착취했고 그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사고 내연녀에게 외제차를 사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명단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미숙자매, 총무 형님. 그들도 결국 당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사를 오려서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흙먼지 묻은 손으로 신문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켜서 그 종이를 태워버렸습니다. 재떨이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태석 선배의 얼굴. 여보, 우리도 신고하면 돈 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낸 3억.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못 받아. 기사 봐라. 이미 다 탕진했대. 빈 껍데기야. 소송 걸고 변호사 사고. 그럴 돈도 없지만 그럴 시간도 없어. 우리 그 짓 하다가 화병 나서 죽어. 남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이차, 정희야. 그 돈은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하자. 아주 비싼 수업료 냈다고 치자. 더 이상 그 인간들 이름 입에 올리기도 싫어. 더러운 기억은 저 쟤랑 같이 날려버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을 찾겠다고 법원을 들락거리는 동안 우리의 남은 삶마저 그 지옥의 연장선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증오와 분노를 붙들고 살기엔 우리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잊기로 했습니다. 철저하게, 뼈 아프게 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10원 한 장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습니다. 성실함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었기에 1년 만에 미장공이 되었습니다. 김씨, 자네가 바른 벽은 매끈해서 좋아. 꼼꼼하구먼. 반장님의 칭찬을 듣고 온 날 남편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삼겹살 반근을 사왔습니다. 저는 조그만 분식집 주방 보조로 들어갔다가 사장님의 신임을 얻어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500줄을 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모, 여기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학생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피로회복제였습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달방에서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으로, 거기서 다시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반지하 투룸으로, 그리고 작은 빌라 전세를 거쳐 마침내 지금의 28평짜리 낡은 복도식 아파트로 오기까지 참으로 멀고도 험한 눈물겨운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우리 부부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3억짜리 수업료를 내고 30년 만에 얻은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성. 비록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낡아서 삐걱거리지만 우리에게는 궁궐보다 더 귀한 집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 베란다 흔들의자에 앉아 식어가는 믹스커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이 들려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떠드는 소리,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진공청소기 소리. 30년 전에는 이 소리들이 저를 미치게 하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굴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소리들은 살아있음의 증거로 들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옆 소파에는 남편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거친 세파에 닳고 닳아 쭈글쭈글해진 저 손. 한때는 펜대를 굴리던 곱상한 손이었지만 지금은 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밑에 시멘트 독이 배어있는 투박한 노동자의 손입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 손을 잡아봅니다. 따뜻합니다. 거칠지만 그 무엇보다 든든한 온기가 전해져 옵니다. 커피 다 마셨어? 남편이 잠결에 눈을 뜨며 묻습니다. 안경이 비뚤어진 모습이 우스꽝스럽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남자입니다. 네, 다 마셨어요. 당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된장찌개 끓일까요? 좋지. 두부 많이 넣어서. 두부. 마트에 가면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두부. 그 흔한 두부 한 모를 내 돈으로 사서 내 집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내 마음대로 보글보글 끓여 먹을 수 있는 자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파랑새를 찾아, 낙원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엔 낙원이 없었습니다. 진짜 낙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서로의 등에 파스를 붙여주는 이 비좁은 아파트 거실.
믹스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 베란다. 바로 이곳이 저의 무릉도원이고 저의 유토피아였습니다. 젊은 날의 치기로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덕분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삶, 고귀한 삶, 남다른 삶. 그런 건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을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때로는 지루하게, 오늘 하루를 별 탈 없이 보내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어도 저녁에 돌아와 편히 쉴 내 집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그리고 우리 부부의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사라지는 해가 온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30년 전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그 산골의 밤하늘보다 오늘의 이매연 섞인 서울의 노을이 제 눈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하냐고 한숨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디 그러지 마세요. 그 평범함이, 그 지루함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기적 같은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가족들과 따뜻한 찌개 한 그릇 하시며 아무 일 없는 오늘에 감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별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끄럽고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저의 평범한 행복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